안녕하세요. 간이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100페이지에 주간 17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설명 중에 적합한 용어 숫자 순서대로 기입하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지시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 군, 구청장은 사업체로 하여금 입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자 모집 공고 적어 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에 건설하거나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그 장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100%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는 국토교통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 그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택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광특구에 건설 공급하는 일정한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여기 관광특구의 경우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한 달에 직전 월에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인 지역이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시, 군, 구청장에 통보하고 시, 군,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 공급할 사업 주체에게 입자 모집 공고 시에 입자 모집 공고는 우리 가끔 신문 보게 되면 그 신문에 아파트 분양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입자 모집 공고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따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입자 모집 공고 적어 놓습니다. 18번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42조 4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등의 일부로서 빈칸에 적합한 숫자를 순서대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격 상승률과 관련되어서는 10% 이상인 지역 그리고 2.
거래량 증가율 200% 이상인 지역. 그리고 3.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10, 20을 각각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가격 상승률은 10% 이상, 청약 경쟁률은 20대 1 초과, 거래량 증가율은 3개월 사이에 200% 이상인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러한 세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주택법 41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된 규정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 있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것을 적어 놓는 것이 18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 있는 곳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듯이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안에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주거 상태를 주택이라 표현하고 입주 예정자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상태를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해서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입주자 지위를 흔히 우리가 분양권이라 표현하는데, 이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에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위치 장소가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이라고 하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하며, 특별히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택 건설 절차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빨리 찾아올 수 있고, 지연된다고 하면 5년, 7년 정도 늦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참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도래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또는 사업체가 변경되게 된다고 하면 주택 건설 사업 지연될 수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5년이라는 시간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게 된다고 하면 저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 군, 구청장이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해제 요청이 있다고 하면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와 관련된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해제 사유가 과연 있는지,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었는지 그러한 사안들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지만 주택가격 안정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는데 이 재검토는 1년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재검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하지만 재검토는 1년마다 시행하고 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 재검토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주관식 문제로 2회 연속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재검토 또는 전매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1번은 물가 상승률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비교 대상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45조 2의 일부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으로서 입주자 모집하여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5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이지만 그 기간은 최대 5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한다. 5, 1 각각 적어 놓습니다. 21번입니다. 사업체는 주택법 43조 1항 규정에 의해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 공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 계약에 의해 당해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5회 시험 때는 아주 친절하게 관리비란 말은 던져주고 예치금이란 말을 따로 추가하는 것이 15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참 고맙죠. 22번입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을 순서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의 공택은 전체 입주자 등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회장, 감사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회장, 감사 선출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을 뽑음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 선출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과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공동택단지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임원 중에 회장, 감사만큼은 입주자 등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없거나 또는 당선자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번은 500 그리고 관리규약 각각 적어놓습니다. 23번입니다.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에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적어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선출 방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 그 임기가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서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대 4년 동안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이 동별 대표자 중에 중임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되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포함하면 다투표자, 단독이 포함하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중임 규정 때문에 규모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저 500대 미만의 공동택단지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후 2회 이상 공고했는데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면 중임했던 자도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선거구에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받아 중임했던 자도 동별 대표자일 수 있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2번, 23번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꼭 한번 확인해 놔야 될 겁니다. 24번입니다.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상사법인 적어놓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업은 의무관리상 공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택관리업이라 하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만. 그리고 상사법인으로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 2억 이상이었던 것 기억해 놓으시고, 주택관리사 그리고 일정한 기술력을 1명 이상 확보한 때만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4번은 주택관리업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25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적어놓습니다. 26번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택의 관리체로 선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0분의 1, 3분의 2 각각 적어 놓습니다. 27번입니다. 등록기준 미달록, 등록 말소,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된 주택관리업자가 청문, 의견 제출 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하고 증명한 서류 제출한 때에는 당초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긍정한다. 다만 당초 처분이 등록 말소의 경우는 영업정지 3월로 한다. 그래서 2분의 1과 3월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과 관련되어 그 사업을 시행할 요구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대상은 의무관리상공택 관리할 때, 그리고 등록 요건, 주택관리사만, 그리고 상사법인만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본금 2억 이상, 그리고 연고전 위주라고 하는 인적 요건을 갖췄을 때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가능한데, 반드시 등록 말소하는 것과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주택관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주택법이 정하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부정한 재물, 뇌물 주고받는 경우에는 필수적 영업정처분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를 주택관리업자가 위반하였을 때 등록, 말소, 처분할 수 있다. 그런 표현 나오게 된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가중, 감경 가능한데 반드시 감경 처분하는 것으로서 등록기준 미달 시에 영업정처분, 등록, 말소, 처분 가능하지만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 시까지 이를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처분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등록, 말소 처분이라고 하면 영업정처분 3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관리업자는 위탁 관리를 결정한 공동택단지에서는 관리체로 선정되게 됩니다. 최초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체로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그 선정 방식과 관련되어 전자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며 그 계약기간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족평가는 두 가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택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만족도 평가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반수가 반대 의견 제기하게 된다면 재계약 물 건너가고 다음 입찰 참가에서도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 반대 의견을 하게 된다면 재계약은 물 건너갔지만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 입찰 참가 가능하며 10분의 1 미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동일한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쪽에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28번입니다. 49조 1항 규정으로서 빈칸에 알맞은 용어 쓰시오. 관리처는 해당 공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적어놓습니다. 관리처가 공동택단지를 관리하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용인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물마다 네모난 딱지에 정부 관리 책임자를 각각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정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계획은 공용인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과 관련되어서는 공택의 구조 설비와 관련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하고 관리처는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반기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안전점검을 1년에 2회 실시하게 되는데 결함이 발견되게 된다고 하면 그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이용 제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관리처의 주된 업무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29번입니다. 300세 이상의 공택관리주체는 반기마다 그 공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로 입주자, 사용자를 재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적어 놓습니다. 30번입니다. 소규모 공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적합한 단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 관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공동택에 대한 안전점검할 수 있다. 의무 관리사항 공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를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공동택이라 표현합니다. 소규모 공택은 300세 미만,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149세대 이하를 소규모 공택이라 하는데, 만약 관리처가 없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택단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가 위탁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적어주시는 게 여기에 일이었습니다. 31번입니다. 관리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관리처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결산서 작성하여 회계연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로서 결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의 주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의 공용 부분 관리를 그 업무 영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용 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관리비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법이 정하고 있는 10개 항목에 의한 관리비와 그리고 구분 징수 사항으로 장기 투손 첨단권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료 등의 공과금 납부 대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 사항이 별로 없고 딱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형태를 참조해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 관리비와 관련된 몇몇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이 관리비 등의 관리에 관한 문제, 우리가 관리 실무에서 충분히 공부하셨습니다. 저 관리비 등은 금융기관을 통해 보관하게 되는데, 특별히 관리사무장 그리고 회장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됩니다. 장기수단 상금에 대해서는 별도 따로 보관한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를 모든 입주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개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징수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즉시 공개하는 사항과 그리고 1개월 이내 관리비 등에 관한 사안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공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각종 공사 사업자 선정 문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그리고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 시에는 그 계약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처는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각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와 관련된 사안들을 꼭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과 결산서에 관한 문제는 최근 객관식과 그리고 주관식에서 각각 한번 다뤘습니다. 더 이상 시험거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1개월 전, 결산서에 대해서는 회계는 종료 후 2개월 이내 각각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방법과 관련되어 통상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을 이용하는 하자 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며 장기 수선 투자를 사용하는 공사,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 이 두 가지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하지만 집행만큼은 관리주체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민 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운영입니다. 과반 찬성 시에 외부 전문가에게 주민 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줘야 되는데 여기 회계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의무관리상 공택인 때 주택법령이 정하는 회계감사 대상이고 그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매년 10월 30일까지 연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하며 저 300세대 이상인 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회계감사 면제 생략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외부 회의감사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300세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면제 생략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 외부 회계감사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의 선정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선정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회계 관련 서류의 처리 앞서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비 특징과 관련된 사안들은 계속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문제든 다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 법규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 놓습니다. 32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관련된 규정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장은 500세대 이상일 때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3천만 원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 적어 놓습니다. 33번입니다.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 기간에 하자 보수 책임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자 진단 의뢰할 수 있다. 지금 33번과 34번이 같은 문제인데 (33번) 문제 하자 진단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해설 부분에 우리 보수 교육이란 말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관리 교육이 조금 개정되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주택관리 교육 그리고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은 3년마다 재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개정된 사항으로 주택관리 교육과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장인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기간이 이번에 개정되었죠. 작년까지는 4일이었지만 올해 3일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은 관리사무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날 과거 5년 사이에 소장 그리고 관리기구의 직원,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 경력 없는 자인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한 때 관리사무장이 될 수 있고 그 교육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사와 보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기간은 며칠이다? 3일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도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재교육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3, 34번은 동일한 문제로 확인해 놓으시고 34번은 하자 진단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최근 개정된 사안들을 고려해 놔야 될 겁니다. 35번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받은 때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상대방은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 통지받은 사업 주체는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런데 36번과 35번도 같은 문제인데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이 하자시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하자시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재 국토교통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는 그 구성위원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소위원회 5명 이내로 둘 수 있죠. 이들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사업체 상호간의 분쟁, 사업체 설계자 감리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자시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공동택에 발생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자 감정과 분쟁 조정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분쟁 조정은 소송 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60일 이내 분쟁 조정을 해결해야 하며 특별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1회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고 공용 부분과 관련된 최대 분쟁 조정 기간은 120일, 전유 부분에 대한 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최대 9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 기간이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35번에 60일과 90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각각 보셨는데 그것은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정기간, 공용부분과 관련된 조정기간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절차는 분쟁 당사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서 접수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가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의 경우는 강제 조정 대상이라는 것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당사자 수락하게 되면 조정서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조정서에 기명, 날인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분쟁조정위원회에 있어서는 단순한 당사자의 합의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뭐로 본다?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재판상 화해는 판사 앞에 원고, 피고가 서로 타협했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 결과로서 불가쟁력, 기판력이라는 게 확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체에 발생한 하자의 신속한 하자 보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재판상 화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7번입니다. 장기 투선충당 묘율은 해당 공택의 공용부분의 내구 현안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며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 투선충당금 묘율은 민간임대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투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과 특별투선상금 각각 적어놓습니다. 38번입니다. 장기수선상금은 관리처가 장기수선상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어디에 의결 거쳐 사용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수선 자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과 장기수선 계획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수선 계획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는 입주자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고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번입니다. 리모델링택 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절차와 관련되어 그 시행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는데 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하면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에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조합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때 리모델링택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조합 설립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하면 동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확보하면 되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 담당할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는 저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며 조합이 시행자인 때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 바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이후 총회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행자인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는 반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설립 인가 3분의 2죠. 저 3분의 2의 동의권 받은 이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40번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설립 인가 받은 리모델링 택 조합의 총회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총회 적어 놓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법과 관련된 주관식 문제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간임대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